요양병원의 정의. 학습 목표 1.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요양병원의 수가제도의 이해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요양병원의 역사. 2.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3. 요양병원 청구 심사자의 역할. 1. 요양병원의 역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요양병원의 역사, 요양병원이란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여기서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ADL이 불편하거나 어떤 생활요양처럼 의료를 행할 목적이 있지 않은 환자가 입원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이제 병원인 거죠. 선생님들 요양의원 이렇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그러니까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30명 이상은 병원이고요. 30명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의원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후에 주로 장기 요양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급성 질환이다 이러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기 병원, 저희가 일반 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쪽으로 입원을 하는 거고요. 환자가 어떤 장기적인 요양이 같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한 이렇게 의료를 행할 목적이다 이러면 이렇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입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자, 또는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에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서 고관절 수술 환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과 만성 질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하는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원하지만 정신질환자는 또는 전염질환자는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요양병원에서 정신질환자라고 하지만 어떤 노인성 치매 환자는 제외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질병분류에서 F라는 코드로 분류가 되는데 치매 환자도 F코드거든요.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할 수 없고 당연히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질환자는 되어 있고 가로에 노인성 치매는 제외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별표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저도 요양병원에 근무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좀 공격적이거나 이런 환자들은 물건을 던지거나 이러면 다른 환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자세하게 환자를 관찰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 입원이 안 되고요. 또한 전염질환자입니다. 사실 이제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연령대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염질환이라 그러면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입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이번에 이제 수가 제도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수가 제도가 또 변경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수가 제도가 계속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가가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일당 정액 수가로 가지만 이번에 이제 또 변경이 1차 됐었고요. 이번에 좀 한 10년 넘었는데 이번에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수가가 변경되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교육을 좀 통해서 빠르게 좀 습득하셔야 요양병원에서는 또 환자평가표를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이해하시는 게 좀 업무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가 제도를 보면 이제 인구 노령화라든지 노인성,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로 인해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있고 이에 적합한 지불 보장 방식이 필요하여서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를 위한 질병군, 기능 상태별 일당 정액 수가를 개발하여 시범 적용한 바 주 진단명 변동 경향 및 자원 소모량 반영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군 기능 상태별 일당 정액 수가에서 의료적 서비스 요구도나 기능 상태별의 일당 정액 수가 체제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선생님들 계속 반복하실 텐데요. 요양병원에서는 급성병원처럼 어떤 행위별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환자평가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액수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현황은요, 우리나라는 노인요양병원이 1995년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현재 기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양병원이 증가하는 요인은 어떤 걸까요? 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다 이렇게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원인이나 또 두 번째로 사회적 인식의 효문화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야지 뭔가 효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어떤 치료적인 목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치료 부분을 하고 뭐 다시 집으로 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문화도 좀 변화되어서 이런 요양병원도 또 증가하는 것이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보면 우선 차이점에서 관련 법률과 의료비, 수가, 서비스, 인력, 입원 기간인데요. 이렇게 일반 병원은 저희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병원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요양병원도 같겠죠. 근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분리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수가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어떤 행위나 재료대나 뭐 약제비가 하나하나 수가로 발생한다면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 수가, 이제 단어를 좀 잘 보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은 요양 등급 적용해서 1에서 5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서비스는 일반 병원은 의료 서비스, 치료가 주라면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에서 치료와 돌봄이 함께 갑니다. 또한 요양원은 식사와 돌봄 서비스가 주가 되고요. 또 인력으로 보면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은 전문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할 목적이 있는 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양원은 전문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촉탁의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일부 진료를 보는 거죠. 입원 기간은 일반 병원은 치료 기간입니다. 뭐 수술을 하였다면 이제 수술하기 전과 수술이 끝나고 약간 회복기가 지나면 퇴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양병원은 어떤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환자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입원이 가능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도 물론 이 등급에 따라서 장기 입원이 가능합니다.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라는 것은 진료 행위와 의료 장비 사용료, 의료 재료, 어떤 의약품 이런 게 의료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항목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실제로 투입된 수량이나 횟수만큼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뭐 입원료, 재료대, 수술비, 장비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수가로 반영되어서 총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당 정액 수가라는 것은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나 서비스 요구도, 자원 소모량 등을 고려해서 환자를 분류한 후에 기준에 따라 일당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당 정액 수가라는 것은 어떤 환자가 간단한 수술과 뇌혈관 수술, 당연히 뇌혈관 수술의 장비나 인력이나 시간이 모두 더 많이 들겠죠. 그럼 이거는 행위별일 때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수가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요양병원에서도 환자평가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환자에게 뭔가 최고도 조건, 뭐 산소를 하고 있다던가 와상이거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수가가 높을 거고요. 아니면 환자가 조금 중간, 중도 뭐 이렇게 산정된다 그러면 조금 수가가 최고도보다는 조금 낮게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으로 보시면 이제 일당 정액 수가는요, 행위별은 각각 발생한다고 하지만 일당 정액 수가는 행위나 약재나 치료 재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다 섞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일당 정액 수가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섞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환자 평가표. 환자 평가표를 통해서 일당 정액 수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 요양병원에서 중요점. 요양병원에서의 중요점에서 환자평가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환자군을 분류하게 될 때 이 환자평가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도 요양병원에 와서 환자평가표는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생소했거든요. 요양병원에서는 환자군 정액수가를 결정할 때 이 환자평가표를 무조건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환자평가표를 저희가 이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 번씩만 보고요. 이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한 기재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학습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도 있고 요양병원 지금 안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환자평가표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정도만 간단히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평가표는 이렇게 일반 사항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제 매우 중요한 뭐 게시일, 작성일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의 기본적인 그 입원 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입원 평가에서만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2019년 11월 1일부터는 환자평가표가 이제 작성 방법이 달라지고 환자군 자체가 저희가 분류군이 7개 대분류군에서 5개로 나누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법들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가표 작성 방법은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사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환자의 의식 상태. 그래서 환자가 혼수라고 한다면 C 인지 기능을 할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D의 신체 기능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뭐 환자가 선망이 있는지 또 인지 기능에서는 어떤 기억력에 대한 부분, 이해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보여집니다. 또한 환자의 행동 심리 증상의 빈도는요, 뭐 망상, 환각, 초족 혼경 이런 어떤 항목에 따라서 치매가 있다는 진단 하에 그 다음에 어떤 약제를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중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도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군이 분류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또 학습하실 거예요. MMS는 이제 치매 검사를 통해서 점수와 그 다음에 그 검사일을 적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거는 CDR이나 GDS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도 점수와 검사일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뭐 신체 기능은 요양병원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인데요. 옷 벗고 입기부터 화장실 사용하기라는 10개 항목의 기립 자립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립은 1, 2, 3점, 4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의 이 ADL을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요양병원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두셔야 하고, 이제 배설 기능에 대한 것도 환자가 대소변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또한 이런 어떤 조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질병 진단도 이렇게 질병이 쭉 보여지죠. 그래서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여기 없는 질병은 어떻게 하나요? 막 질문하시거든요. 여기 없는 항목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적으시는 거고요. 물론 이 뒤로 평가 항목이 또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평가표라는 게 이제 좀 어떤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지만 지금은 본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평가표 내용은 많다라는 거. 그냥 평가표는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 중요점에서 환자 분류군의 개편이에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 환자 분류 체계를 정비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가 7개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 입원군이 신설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 입원군이라는 거는 전에 신체 기능 저하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으로 신설이 되어서 약간 본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같지만 어떤 단어는 선택 입원군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환자 분류 기준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불분명한 기준을 정비하였고요. 이렇게 적극적 환자 치료 독려를 위한 중증 수가는 10%에서 15% 정도 인상을 하였고, 환자평가표의 이런 이해라던가 청구할 때 일당정의 수가의 정확한 반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는 이 환자평가표가 다른 데는 없거든요. 요양병원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평가표를 잘 이해하여야지 정확히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청구할 때 일당정의 수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려면 함께 간호사의 정확한 환자 파악이 필요해요. 이 환자평가표는 병실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미 병동에서 이 환자의 분류군이 나오는 거거든요. 산정되기 때문에 어떤 간호사가 정확하게 환자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청구할 때 정확히 반영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괄되는 정액 수가의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의무기록의 일치성입니다. 기재 내용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환자를 보고 환자평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의무기록에 작성하고 이 의무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자평가표를 한다고 했어요. 네, 이 내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돼요. 환자의 ADL, 저도 요양병원 와서 이렇게 ADL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고 생각해 본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며 요양병원에서 인력 차등제에 대한 적용과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나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ADL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ADL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인데요.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일상생활의 자립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 ADL이 예전에는 7개 분류군이랑 또 여기에 ADL에 따라서 15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ADL이 이 분류에서 또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ADL이 없어지고 이거 자체가 5개 분류군으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이죠. ADL에 따른 중분류 요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를 이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답변을 보시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은 중분류는 삭제되었지만 환자군별 기준은 남아있어서 환자 평가표의 ADL 평가는 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 청구 심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심사자는 이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진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험 진료비, 그다음에 비급여 진료비, 원무 수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에 따라서 보험 내역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심사팀에서 이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심평원으로 보내서 심평원에서 또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심사자의 역할은 어떤 보험급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적용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심사자는 진료를 보게 되었을 때 자격관리를 통해요. 환자가 의료급여일 수도 있고 건강보험 환자일 수도 있고 차상위 환자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본인 부담을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산정코드를 확인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저희가 환자평가표와 정액수가여서 조금 더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보험 청구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건강보험 안에 또 요양병원도 있고 한방 청구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강보험 청구에 관한 기본 틀은 한 번 더 학습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금 확정과 함께 일부를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게 되는데 이 제방 과정에서 각 단계별의 적정 여부, 지침을 통해서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요양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이 청구 심사자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로 외래와 입원에 따른 진료 이용도의 분류와 또한 보험 구분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 모든 거를 심사하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거예요? 이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내역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해야 하는 거고 보험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나 또 간호파트 이런 어떤 교육을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민원 처리나 어떤 요양병원에서 적정성 평가에 환자 평가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병원의 일당 정액 수가와 관련된 수가 제도는 1. 행위별 수가제
2. DRG 3. 총액계산제 4. 일당 정액 수가 5. 선택 진료비 2. 요양병원의 정의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요양병원이란 환자를 제외한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2. 요양병원 25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일컫는다. 3.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다. 4. 급성기 질환을 포함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를 수용한다. 5. 전염 질환자라도 65세 이상이면 입원할 수 있다. 요점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역사를 보면 요양병원은 저희가 30인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입원이 가능했었고요. 또한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보면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은 어떤 치료 목적이냐 아니면 치료와 요양이냐, 또한 두 군데는 다 전문 의료진이 있죠. 요양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요양원은 등급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가끔 오셔서 저는 등급이 환자가 몇 등급인데요.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선생님들께서 장기요양보험하고 저희가 건강보험하고 다르죠. 그 등급은 요양원에 가실 때 적용이 될 거고요.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환자가 받은 등급에 관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수가는 환자평가표를 따른 일당 정액 수가였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이렇게 급성기 병원과 다르게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환자평가표도 그랬고요. ADL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시면 요양병원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한 보험 청구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이렇게 공부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서 환자평가표 내용이라던가 요양병원에서의 어떤 수가 부분은 또 많이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학습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